중학교 때로 말씀드리면은 중학교 때는 최상위권이었던 거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중학교 전교 1등으로 졸업했고 이 친구가 뭐 거의 뭐 제 바로 아래에 있었고 둘이 같이 1, 2등 했었고 그리고 저희는 어렸을 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경시대회 뭐 영재교육원 이런 거 한창 많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공부는 그래도 잘 하던 편이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한일고등학교라고 그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들어갔고, 근데 거긴 이제 워낙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렇죠, 모이죠. 거기서는 막 1, 2등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권, 전교에서 한 1, 20등 정도? 네. 자사고에서 1, 20대면 엄청 잘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잘하는 편이죠. 네. 네. 저희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지방의 일반 중학교 나왔으니까 네. 뭐 최상위권을 했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자사고에 가니까 서울에서도 되게 막 대치동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오죠. K 뭐 금상 출신 이런 친구들도 막 몇 명 오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친구들 많은 거예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평탄하게 했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사춘기가 오면서 고등학교 입시 때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3학년 2학기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그쵸. 그냥 해이해져서 논 공부해요. 공부를 살짝 이렇게. 한 학기 정도 그냥 놀았어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그게 여파가 엄청 크게 밀려오고 그러니까 저는 1학년 때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이 친구랑 저랑 똑같이 공부를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한 학기 쉬니까 거기서 차이가 엄청 많이 벌어져가지고 저희 원래 수학이 주특기였거든요, 진짜. 막 도에서도 몇 등 하고 이럴 정도로 네. 잘했었는데 160명 중에서 126등을 했어요. 아무리 잘하는 친구들 모아놨어도 이 친구는 훨씬 더 높았거든요. 네. 근데 한 학기 쉬니까 그만큼 차이가 벌어지더라고요. 충격이 크셨겠는데요. 와, 가가지고 진짜 엄청 막막했죠, 진짜. 그러니까요. 예.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으로만 보면 중하위권 정도의 성적으로 출발을 했고 이 친구는 중상에서 상위권 정도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느라 저는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한 학기 딱 쉬는 게 이제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공부할 때 꾸준함이 참 중요하다고. 너무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진짜 네. 이게 조금 쉰다고 뭐가 크게 바뀌나? 달라지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아주 큰 여파가 밀려오더라고요, 진짜. 아. 그래서 이 채널을 보는 학생들 있으면은 아무리 뭔가 뭐 이렇게 내가 뭐 한두 달 조금 덜 열심히 한다고 큰 차이 생기나? 싶은 마음 가질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선배가 몸소 그 실패를 겪어봤다. 특히 맞아요. 고등학교 가기 직전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고등학교 가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직전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고등학교를 다니시면서 서울대학교에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으신 다음에 같은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많이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좀 네네.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쌍둥이면 서로 막 경쟁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네가 뭐 내가 더 1등 잘해야지 막 이런. 네.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이 더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뭐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 뭐,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데 하면은 뭐 메모해놨다가 알려주고 서로 공유하고. 이제 서로 계속 알려주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고 아. 그리고 시험 기간 때 고등학교 때 반이 달랐는데 야자 할 때 이제 책상 그 교실에서 끌고 와가지고 맞아. 복도에서 같이 공부하고 하루는 저 1학년 때 다음날 시험 과목 중에 도덕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 옆반이었는데 가서 얘기를 좀 해보는데 뭐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중요한 것들을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는 진짜 약간 이렇게 티격태격하지만 정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성적이 저의 성적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내가 잘 봐도 약간 못 보면 좀 둘 다 같이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커가지고 아니,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시험 전날인데 저는 아는 건데 3시간 동안 속성 과외를 해줬어요. 핵심 위주로. 왜 모르냐. 다 이해를 시킨 거예요, 진짜. 네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얘가 더 잘 봤어요. 맞아요. 그러면 서로를 약간 경쟁자로 느끼신 적은 아예 없으신 거예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쌍둥이가 뭐 서울대에 다 같이 간다거나 아니면 뭐 형제가 서울대를 간다거나 이러면은 형이 서울대에 가서 동생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뭐 쌍둥이인데 뭐 내가 더 잘해야지라고 경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쟁은 아니었는데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서울대를 갔잖아요, 저희.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좀 고전하다가 2학년 때 성적이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기세를 보니까 서울대 갈 것 같은 거예요. 옆에서 보는데.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때 그러니까 형도 갔고 얘도 갈 것 같은데 나만 못 가면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그럼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약간 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경쟁이라기보다는 동기부여. 그렇죠. 경쟁보다는 약간 동기부여의 느낌이 의식되고 조금 이런 더. 거는 좀 있어요. 네,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삼형제신 거죠? 네. 근데 삼형제가 모두 서울대를 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사실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주셨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어떤 교육법을 사용하셨는지 약간 그냥 풀어주시는 방목이셨는지 아니면
해야 돼라고 이렇게 밀어주시는 푸시 형이셨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희 큰 형이랑 저희랑 되게 다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 형이 첫째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푸시하고 가둬두는 편이셨고 네. 저희는 되게 방목하셨어요. 그러니까 삼형제다 보니까 3명 다 챙길 여력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 그렇죠. 저희는 또 그리고 쌍둥이로 태어나고 왜소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좀 잘 커라. 약간 이런 거였고 형은 좀 잘 키우자. 물론 저희도 잘 키우지 말자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냥 형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그냥 잘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저희도 이제 뭐 따라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잘했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잘하네? 그때부터 이제 좀 뭔가 관심을 가지고 서포트도 많이 해주셨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금 풀어주셨던 편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원칙 같은 걸 정해서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놀아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무조건 다 끝내야지만 놀게 해주고,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 되게 있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공부할 때 계획 세우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게 약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약간 좀 습관을 들여주셨었던 것 같아요.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방학 같을 때 이제 와가지고 A4 용지 한 장씩 가져와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할 거 적어봐 한 다음에 이거 끝나면 놀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걸 매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중학교 때 시험 공부하면서도 이어졌고, 네,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어렸을 때부터 습관 들여주신 게 도움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거랑 할 거 끝나고 노는 거.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삼형제를 다 서울대에 보내셨는데 네. 되게 특별한 교육법이 있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3명 다 갔으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공부법이 있으셨다기보다는 누구나 다 아는 중요한 것들을 잘 하게끔 만드셨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교과서적이고 뻔한 중요한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할 거 먼저 하고 놀게 하는 거. 뭐 계획 세워서 공부하게 하는 거. 공부 한번 했으면은 틀린 문제들 시험 보기 전에 복습해야 되잖아요. 오답도 당연한 건데 어린 친구들은 그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어렸을 때 저희 공부할 때 보니까 오답을 안 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것들 시험 보기 전에 복습해야 돼 하면서 두세 번씩 복습하게끔 해주시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지만 중요한 공부 습관들? 근데 어렸을 때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실천하게끔 잘 잡아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공부 잘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 아니었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부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푸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희도 애들 그 교육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약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결국은 그 공부를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해서 뭐 내 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들 많이 보는데 저희는 그건 아니었고 어머니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끔 좀 만들었다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거를 어머니의 약간 정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어머니가 되게 열심히 사세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아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험 기간 때 이제 공부를 되게 늦게까지 하고 이랬거든요. 네네. 막 새벽 3시, 4시까지도 하고 이랬는데 절대 먼저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자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옆에서 항상 같이 책 읽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채점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시거나 그러니까 거의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옆에서 이렇게 공부해라 막 뭐 잔소리하고 막 이러시진 않았어요.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의 그런 정성과 헌신 이런 걸 느끼니까 아 우리가 잘해야겠구나. 약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내가 잘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두 분이 매번 공부가 좋고 공부가 하고 싶고 이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네. 사람이니까요. 그쵸.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고 아니면 공부가 그냥 놔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부모님께서 좀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딱 기억하기로는 제가 공부하기 싫어했는데 어머니께서 공부하라고 하신 적이 딱 2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첫 번째는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저희가 하기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습지 푸는 거였어요. 구몬이로 빨간 펜이로. 예, 그런 수학 학습지 푸는 거. 네. 너무 반복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별로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습지는. 네. 필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재미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기 싫어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거 시킨 거. 아, 이거는 무조건 하고 놀아. 이거를 조금 하기 싫어하지만 시켰던 게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3학년 2학기 때. 중학교. 너무 방황하니까 애가. 그러니까 기본 수준은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뭐 시기를 보내야 되는데 너무 공부를 손 놓고 있으니까 그때는 어머니께서 조금 질책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숙제 학원을 아예 끊고 막 그냥 노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다닌 학원들이 있었는데 학원 숙제 정도는 무조건 해라. 이러면서 학원 숙제 했는지 검사하시고 했던 시기에 딱 2번 있었어요. 적어도 이제 할 건 하고 네. 놀아라. 근데 그 외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뭐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평상시에 과정에서 공부를 너무 안 하면은 그렇게 뭐라고 하신 적은 있지만 저희가 뭐 시험을 못 본 적은 중간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뭐 성적 안 나왔다고 막 뭐라고 하시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뭐 더 잘할 수 있다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셨던 편인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해서 질책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공부 잘하려면은 이 내적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성적 가지고 이제 뭐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이런 걸로 뭐라 하신 적이 없고 네, 오히려 약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 안 지키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태한 그런 태도라던가 그런 무책임한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공부 안 될 때도 있었을 거니까 네. 시험 성적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되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잘하고 싶어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이러니까 엄마가 뭐 이렇게 나한테 뭐라 하는 잔소리하는 존재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좀 옆에 있는 좀 우호군? 좀 조력자 약간 좀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것 의지할 수 같아요. 있고. 네, 의지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머님의 교육법 밑에서 자라신 거잖아요. 그럼 네. 이제 곧 있으면이 아니라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신다면 아니, 제가 시기를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자녀를 낳게 되신다면 혹시 뭐 나는 이런 식으로 아이를 좀 교육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막 공부 관련된 쪽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좀 뭔가 이런 아이를 키우고 싶다 이런 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아이. 예, 그러니까 아이들 저희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성향이 긍정적인 아이가 있고 부정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아이들이 뭘 해도 행복해하고 오히려 그게 또 선순환으로 작용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일단은 좀 뭔가 사고방식이 좀 긍정적인 아이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좀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엔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고 다양한 세계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걸 알면은 되게 흥미로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 그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게 어려운데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가지고 맞아요. 꿈이 없는 아이들도 많다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다양한 세상을 좀 이렇게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시켜주고 싶어요. 아,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또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아이들이 많은 걸 경험하다 보면 내가 이거에도 관심이 생길 수 있고 저런 거에도 맞습니다. 관심이 예. 생길 수 있어서 좀 꿈을 가지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되게 좀 주체적인 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뭔가를 할 때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따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태도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성 없이 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봐요. 대학교 그냥 남들 다 입시 공부하니까 그냥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면 뭘 하든지 잘 할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만족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스스로 좀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공부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시켜서 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지? 공부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알고 공부가 나를 스트레스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중에 하고 싶은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느끼고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본인 인생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가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공부 양 얘기할 때도 막 이것만 막 이만큼만 내주면 안 돼요. 막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스트레스 조금만 뭐 주세요. 이럴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근데 옆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상담을 하고 있으면은 막 부모님은 막 더 하라고 막 이런 관계를 그런 상황을 많이 보는데 어머니께서 시키지 마시라고 옆에 같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해요. 땡땡아 이거 공부 너 부모님이 하는 거 아니다. 이거 너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너가 공부 많이 하면은 너한테 좋은 건데 너가 결정하라고. 너가 하기 싫으면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조금 뜨끔해 하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푸시 받으면은 내가 해줄게 약간 무슨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애들이. 근데 갑자기 톡 하고 푸니까 근데 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 인생에 뭐 해가 되는 건데. 그럼 아이들이 그때부터 뜨끔하면서 약간 위기의식도 갖게 되면서 본인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더 저절로 갖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그게 동기부여로도 연결이 되고 선순환 구조로 다시 이어지기 때문에 약간 좀 주체적으로 공부는 자기를 위한 거다. 학생들이 그 꿈은 큰데 노력은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상상해봐라. 머릿속으로 그려봐라. 그 머릿속에 그려본 다음에 그럼 그거에 걸맞게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 만약에 너가 그렇게 살 자신 없으면은 꿈을 낮춰야 된다. 특히 대치동 애들 보면은 막 다 스카이 뭐 가고 막 그 아래 학교들 막 되게 약간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너가 스카이 가는 거에 걸맞지 않게 살면서 스카이 갈 생각하면은 너 그거 욕심 부리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노력 못할 거면 애초에 그 목표 낮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그걸 맞게 살거나 진짜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애초에 목표 낮추고 괜히 고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아니면은 나중에 내가 살고 있는 그 미래의 모습, 네. 너가 지금 노력하지 않았을 때 물론 공부가 인생 전부는 아니죠. 네. 공부 안 한다고 인생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막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의대 갈 수 있을 만큼 공부를 안 하면은 못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한 번쯤 미래에 대해서 너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한 번씩 물어보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이제 대치동에서 두 분이서 학원 원장님으로서 일하시면서 좀 느낀 대치동이라는 곳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는 그냥 대치동 하면은 공부 많이 하는 곳, 선행 많이 하는 곳 이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치동의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점이 확실히 있는지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확실히 그러니까 대치동 하면은 이제 뭐 공부 사교육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조금 더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더 집착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봤을 때 잘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아, 네. 100명의 친구가 있으면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상중하를 나눌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고등학교로 따지면 1등급부터 9등급 네.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비율도 잘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들이 몰리는 경향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여기서 공부한다더라 하고 약간 모이는 공부하려고 것도 보내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 약간 기준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동네랑. 저희 어머니는 저희 고향인 충남 서산에서도 학원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확실히 만나보면 부모님들이 기준치가 다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뭐 단적인 예로 서산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수업 시간이 1시간이에요. 네. 그 대치동은 1시간 수업하면은 짧다고 해. 네,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애들 막 3시간은 기본이에요. 3시간? 초등학생. 초등학생인데? 3시간도 왜 이렇게 짧아요?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단적인 이제 예시죠. 이 사실 모든 아이가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그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 대치동의 환경이 잘 맞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맞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성향을 좀 보이시는지 이런 친구는 대치동에서 공부를 하면 정말 시너지가 좋을 수 있고 근데 반대로 이 친구는 이런 데서 공부하면 좀 힘들 수 있다. 약간 이런 게 좀 느껴지시는지. 공부 잘 하려면은 무조건 대치동 가야 되냐 이런 네. 고민을 분명히 많이 갖고 계실 그쵸. 거예요. 막 이사 가야 되나? 근데 이거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교육 특구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서 좋은 친구들이 있고 오히려 해가 되는 친구들이 있다 생각해요. 근데 좋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잘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많을 때 거기서부터 뭔가 더 경쟁의식을 가지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뒤처져도 멘탈이 강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야지 라는 성향의 친구들이 있고 네네.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랬을 때 멘탈이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나 못하나?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멘탈이 좀 더 강하고 경쟁의식이 있고 이런 친구들 같으면은 가면은 더 좋을 수 있다. 그렇지만 멘탈이 그만큼 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은 더 뭔가 약간 패배감을 위축되고. 느끼고 위축되고 악순환에 빠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확실히. 그냥 본인이 있는 지역에서 네. 쭉 열심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대치동에서 많이 보는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괜찮은 친구들인데 이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아닌데 스스로 공부 못한다 생각하고 패배감에 젖어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왜냐면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막 눈에 보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 대치동이라는 곳이 약간 그런 공부하러 가야겠다. 이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전 선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행을 많이 시키고 선행을 해놓으면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저는 대치동이 좀 유명해진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 선행이 학생들에게 필수인가요? 선행이 필수다. 저는 이런 말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나도 잘못된 그 인식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수학은 자기 학년 맞게 잘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 잘하면 되고 결국엔 3학년 됐을 때 3학년 거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선행이 필수다 이렇게 하는 순간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자기 학년 거 잘 하면. 근데 이게 선행이 필수처럼 되다 보니까 애들이 선행을 못하니까 나는 공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 떨어지는 학생들 진짜 많고 특히 수학을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수학이 재밌고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할만하다고 느껴져야지 뭔가 이게 재미도 있고 좋아지게 되는 건데 항상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위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학 재미없네? 그리고 약간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인 존재가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절대 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고 싶어도 잘하기가 어려워요. 내적인 동기에서 자기가 잘하고 싶어야지 잘할 수 있게 되는 과목인데 애초에 그런 인식이 그렇게 되는 순간 정말 잘하기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선행이 필수다. 저는 이런 얘기 진짜 안 했으면 좋겠고 자기한테 맞는 수준 공부하는 게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학생들은 좀 더 빨라가지고 더 한 두세 개 학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딱 자기 학년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대치동 동네 특성상 다 선행하다 보니까 그 중심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본인이 중심 잡고 멘탈 흔들리지 않고 자기 수준에 맞게끔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그런 대치동의 환경을 잘 이용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네. 초등학교 6학년 푸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애들이 학교에 그거 문제집 안 가져가요. 맞아, 진짜. 이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예요. 네. 중학교 2학년 문제집 가져가는 것도 학교 사기 싫다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중1인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옆에 친구들 고등학교 가고 있으니까 네. 중학교 2학년 건데도 들고 가기 부끄럽다고 해서 학교 가서 숙제 안 하는 애 있어요. 스스로 쪽팔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과장 그리고 아니고 진짜 심지어 그런 친구도 있어요. 스스로 쪽팔리다고 생각 안 하는데도 주변에 애들이 놀린대요. 그거 가지고 너 아직 놀리는 중학교 2학년 거 하냐? 너 이것밖에 못하냐고. 아니 너 중학교 바보냐? 1학년 올라가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저 이거 지난주에 들은 얘기예요 심지어. 이런 게 약간 선행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그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더 불안해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에서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수학에 재미가 있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멘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본인이. 네. 근데 그러면 뭐 선행하면 안 되냐 그쵸.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기 수준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올바른 선행은 무조건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올바른 선행이 뭐냐를 잘 판단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거 잘 해요. 그럼 중학교 2학년 거 해도 되겠죠. 그렇죠. 초5가 중학교 1학년 거 잘하면 중학교 2학년 거 해도 되고 네. 중학교 2학년 거 잘하면 중학교 3학년 거 해도 돼요. 네. 근데 초5인데 초6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중학교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맞아요. 수학은 연계성이 큰 학문이에요. 맞아요. 중1 거를 못하면서 1차 방정식을 잘 못 풀면서 중3 때 2차 방정식을 잘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앞 과정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올바른 선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 과정의 심화가 좀 어느 정도 괜찮게 되면서 다음 과정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1학기가 대수고 2학기가 기하예요. 네. 기하 통계인데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경질되거든요. 네. 1학년 1학기 심화교재를 공부를 시켜봐요. 심화교재를 최소한 절반 정도는 스스로 풀어서 맞춰요. 그러면은 2학년 1학기랑 병행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1학년 1학기 심화교재 보면은 막 반도 못 맞춰요. 그러면 2학년 1학기 거 나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요거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 전 학기 심화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다음 학기 병행 가능. 그렇지만 너무 못한다? 그러면은 그 학기 거 더 하는 게 맞다. 이거를 좀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심화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이런 거가 판단하기 기준 좀 애매하잖아요. 학교 기출문제 풀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 기출문제들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요새. 네. 구해가지고 풀려서 그래도 한 90점 이상 나온다. 아 그럼 그래도 꽤 괜찮게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근데 예를 들어 90점 안 나와요. 뭐 80점 밑이에요 만약에. 이러면은 제대로 안 된 거다. 그럼 그 학기 거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 학기 거를 마스터를 한 상태에서 당연히 다음 학기 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계속 대치동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좋은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내가 대치동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치동의 이런 방식은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정말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랑 제가 연결되는 건데 네. 선행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갔다 왔는데 아이가 상처받았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중학교 올라가는데 네. 중학교 뭐 2학년 거 하고 있잖아요. 늦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영업에 활용하는 그런 학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아닌 거죠. 왜냐면 애 수준에 맞게 공부하면 되는 거고 해 나가면 잘할 수 있는 건데 괜히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아이들도 막 뭔가 막 되게 막 실패자 같이 느끼고 자신감 떨어지고. 이런 건 진짜 아니다.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진짜. 그래서 저도 제가 되게 싫어하는 표현이 뭐 어느 시기까지는 어디까지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학년 거 해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과정 전체 한번 다 봐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와, 대치동에서는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애 수준에 맞춰줘야 돼요. 결국엔 자기 수준에 맞게끔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공부 방법인데 그렇죠. 그 기준을 이 학생의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외부에 맞추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주변에서 다 선행하고 있으니까 나도 당연히 선행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뭔가 안 하면 불안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전 그걸 가장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은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활용하긴 좋아요. 근데 그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딱 맞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잘하는 애들의 그 선행 많이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은 불안하고 안 이런 하면 게 내가 있어요. 뭔가 잘못하고 네.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지금 학원에서 주로 어느 연령대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초등 고학년도 조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그 학원에서 계속 다니는 이유는 수학 결국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들께서 보시는 지금 고등 수학 또는 수능 수학의 트렌드는 좀 어떤 건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느끼는 트렌드는 점점 생각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것 같다. 지식을 얼마나 쌓았어? 약간 이런 것보다도 너가 이걸 보고 이렇게 이거 해석, 진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아요. 예전에는 유형을 좀 외워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풀이 방법을 풀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봤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지 해서 그게, 근데 요새는 그러니까 되게 신유형이 많아졌거든요. 그 전에 봤던 유형, 문제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정말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쉽게 느껴져요. 시험이. 그러니까 왜냐면 계산 과정이 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엔 계산 과정이 되게 길었어요. 특히 킬러 문제 같은 경우. 네. 근데 요새 킬러 문제 진짜 한 10줄 만에 풀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계산이 되게 줄어들었고 반대로 뭐냐면 이거를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게 계산도 짧고 쉬운데 의미를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냥 처음 보는 문제고 풀이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네. 그래가지고 잘하는 애들한테 정말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애한테 되게 쉽게 느껴지지만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거를 뭔가 유형 외워서 푼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학생들한테 되게 어렵게 느껴지게 바뀌었어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아이들이 그런 거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수학 이제 좋아하고 잘했던 친구들 보면은 어려운 수학 문제 딱 풀었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희열. 그거를 좀 느끼다 보면은 더 잘하고 싶어지고 뭔가 막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막 억지로 막 꾸역꾸역 끌려가는 느낌으로 공부하다 보면 수학 재미없고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이들 수준에 맞게 지금 자기 수준 이 정도면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내가 좀 고민해서 막 열심히 풀었는데 딱 풀렸을 때 그 느끼는 쾌감 이것들을 조금씩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 맛을 보는 거에 좀 집중해보면 좋겠다.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중하위권 학생들을 가르칠 때였는데 네. 막 숙제 내주면 진짜 하기 싫어했거든요. 그 센 교재 아시죠? 센 알죠. 센 뭐 B단계는 기본 요인이고 C단계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어렵죠, 네. 근데 애들이 B단계는 풀기 싫어하는데 C단계를 어떤 식으로 제가 시켜봤냐면은 그 비슷한 실력대 친구들 몇 명 있어요. 빨리 풀기 그 대결 같은 걸 시켰어요. 문제 한 개 주고 가장 먼저 푸는 사람이 이기는 거. 그 다음에 이긴 사람이 설명해줘. 이런 거를 약간 애들이 공부하다 보면 지루하니까 중간에 게임처럼. 시켰거든요. 계속 그거 하자 그래요, 애들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푸는 건데 재밌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문제 막 풀어서 맞췄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는 친구들도 그런 맛을 충분히 다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학 공부법을 조금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수학이 암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공식도 많고 아니면 뭐 어떤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이거 외워놓으면 그냥 이대로 풀리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혹시 호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게 수학이 이해냐 암기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대립 구도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둘이 같이 시너지가 나는 존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이해를 잘하면 암기 잘하게 되고, 암기하다 보면 또 이해되는 구석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걸 약간 대결 구도로 가가지고 좀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암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전 취지가 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기본 개념, 그리고 기본적인 풀이법들, 유형들 이런 것들을 기본기를 탄탄하게 잘 다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럼 기본기가 탄탄해야 뭔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무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맞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냐? 그건 아닌 거죠. 그 기본기를 가지고 이제 써먹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 근데 그거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암기와 이해 둘 다 중요한 건데 암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딱 그렇게 해석해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수학 개념 공부법이라고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념이든 뭐 아니면 문제 풀이 방법이든 뭐든지 간에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항상 던져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대답이 안 되면 넘어가면 안 돼요. 수학은 다 항상 다 이게 되게 논리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가 x축과 뭐 만나기 위한 조건,
뭐 판별식 써서 뭐 구하거든요. 네. 왜 판별식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런 맥락에서 항상 그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답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럼 개념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걸 이해를 하는 순간 형태가 변형돼서 나와도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단순히 이해 없이 그 결과만 외우면은 그 모양이 바뀌었을 때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유형 나왔을 때 이 풀이법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그쵸? 문제를 풀면서 이걸 왜 쓰고 이건 왜 쓰고 이건 왜 쓴다라는 게 나와야 된다. 그쵸. 좀 귀찮을 수는 있는데, 특히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귀찮아하실 수는 있겠지만, 집착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스스로 답해보고, 네, 이거를 해야 된다. 개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수학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맥락 안에서 네. 진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함수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거든요. 근데 1차함수를 배우면서 기울기와 절편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는 a, 절편은 b. 근데 맞아요, 기울기 맞아요. 절편이 뭔지 몰라. 의미를 몰라. 절편이 이제 보면 y축이랑 이게 그 만나는 점이잖아요. 맞아요. 보면은. 근데 그 개념을 몰라가지고 이게 좀만 변형되면은 헷갈려요, 애들이. y는 ax 더하기 b에서 x 앞에 붙은 게 기울기야. 이러니까 ay는 bx 더하기 c라고 돼 있다고 해봐요. 그럼 기울기 a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a분의 b가 기울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b, x 앞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맥락 속에서 일단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스토리를 이해해야 돼요. 수학에서의 스토리를 이해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외워야 될 개념들과 외우지 않아도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 게 중요한 거. 어떤 것들은 그래서 그 특수한 삼각비의 그 값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사인 30도, 45도, 60도 맞죠. 외워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공식들 같은 경우에는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이해한 다음부터는 뭔가 매번 유도하면서 풀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걸 외운 다음에 써먹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해요.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은 잘 외우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모든 개념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외워야 될 것과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계속 모든 걸 다 암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해해야 되는 개념들도 그냥 암기를 해버리는 상황이 또 생겨버리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겠네요, 학생들이. 혹시 본인이 좀 힘들어 하셨던 과목이 있으셨어요, 수학에서? 이거 진짜 옛날 얘기인데, 제가 2011학년도 수능을 봤었어요. 그때 이제 이과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선택 과목 3개 다 했었어야 됐어. 지금 따지면 미적, 기하, 학통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범위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는 것들도 막 들어가 있고 그랬어요. 네. 뭐 행렬부터 해가지고 뭐. 행렬, 네. 네. 근데 제가 그 중에 어려워했던 게 그 공간 벡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틀리더라고요. 네. 풀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네, 그렇죠. 이건 또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인데,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 공간 벡터를 못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뭘 했냐면 문제집 갖고 있는 거 다 모아놓고 공간 벡터 단원만 계속 풀었어요. 이거에 대한 내가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그것만 집중적으로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공간 벡터가 오히려 제가 더 잘하는 파트가 다른 되더라고요. 부분.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자주 틀리는 단원이 있으면 오히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가지고 메꾸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불안한 부분 계속 파서 집중적으로 메꾸고. 그 실수 많이 한다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맞죠, 뭐 계산 실수했다, 뭐 이런 거. 실수 틀렸어. 단골로 나온 얘기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무조건. 저도 이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방법인데, 오답노트 만들 때 보통 실수했을 때 오답노트에 잘 안 넣거든요. 왜냐면 실수 안 했으면 맞았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알았던 건데 그냥 실수해서 틀렸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요. 맞아요. 근데 저는 실수 노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틀린 문제들만 모아놓은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 네. 거기다가 실수한 포인트들을 다 적는 거예요. 내가 계산할 때 여기서 뭐 이항하면서 틀렸다, 아니면 어떤 뭔가 뭐 개념을 잘못 적용시켰다, 만약 문제에서 뭔가 조건을 빠뜨렸다, 이런 것들을 다 포인트들을 적어놓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그 실수 노트를 복습을 해요. 그러면 이게 보면은 아이들이 실수도 실력이에요. 진짜 보면 계산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복습하고 들어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여기서 실수했었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조건 내가 빠뜨렸었지. 빠뜨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실수가 확 줄어들어요. 본인이 뭐 어떤 실수를 했는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시험에 들어가서 적어도 한두 문제라도 더 맞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수 노트를 만드는 거는 언제 제가 무슨 하면 좋을 거냐면은 공부가 이미 어느 정도 된 친구. 그러니까 아직 할 게 많은 상황에서는 그거보다 일단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네. 이미 뭐 한 8, 90점 나와요. 그래서 네. 뭐 고등학교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으로 따지면 한 2등급 정도는 나와요. 1, 2등급.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한두 문제 정도 더 맞추기 위해서 하면 좋은 방법. 그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도 문제는 보면은 어찌어찌 풀어요. 네. 풀어서 답은 맞는데 이거 풀이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은 대충 쓰다가 요 뒤부터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안 괜찮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데 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저는 그래서 풀이 과정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냥 줄만 맞춰서 계산 과정 이렇게 정리만 해도 훨씬 나아져요. 그래서 줄로 된 노트 있죠? 네. 그거 사가지고 그냥 계산 과정을 줄만 맞춰서 일단 쓰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은 무조건 명확하게 끝까지 이제 가야 돼요.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제대로 모른다는 그쵸. 뜻이고. 풀이 과정이 나와 있어야 내가 중간에 막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그 개념을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고 그 개념을 다시 그쵸. 한번 봐야 된다는 뜻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풀이식 써보려고 하면 제대로 못 쓰는 친구들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푸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뭐 1번 스텝, 2번 스텝에서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찌저찌 하다가 여기서 조금 했는데 되고 조금 했는데 되고 하다가 푼 거거든요. 이것저것 건드려 보다가 네, 그래서 풀린 충분히 거니까. 이해하지 못한 게 맞으니까 네. 풀이식 쓰는 연습 무조건 해야 된다. 수학에 대한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저도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수학은 양식이야. 문제 무조건 많이 풀면 돼라는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무조건 많이 풀어야 된다. 땡! 일단 첫 번째로 공부 양이 중요한 건 맞아요. 당연히 많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건 맞다. 근데 그게 그거의 기준이 문제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100문제를 풀면서도 대충 봤을 때랑 30문제를 풀지만 제대로 봤을 때 뭐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당연히 30문제. 그쵸?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많이 풀면 된다? 이건 땡이다. 막 문제집 무조건 막 10건 풀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정확히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돌고 돌아서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원리의 그러니까 이해. 네. 수학은 되게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냥 틀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특히 어려운 문제들 풀다 보면 스스로 못 푸는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설명을 드릴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런 거 같다 하고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잘할 수 없다. 그 계산 과정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풀지?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나누지? 부터 해가지고 이걸 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렇다면 못하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냥 막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저는 그런 풀이 과정을 생각하기 싫어요라고 하면은 그 아이들한테 어떤 그 마음을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좀 내가 좀 네. 수학을 잘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수학을 좀 잘 해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심어줘야 할 텐데 혹시 그런 건 또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수학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 생각해요. 먼저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노력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또 실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애초에 마음이 없으면은 노력하는 것도 힘들어서 노력도 덜 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실력도 안 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건 알겠어. 맞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아까 저희가 드렸던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첫 번째로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재밌어지니까. 목표가 너무 뭔가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면은 포기하게 되거든요.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한다. 그 다음에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 할만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목표치를 준 다음에 그거를 노력해서 달성하는 경험을 줌으로써 하니까 되네? 기분 좋잖아요. 그 맛을 느끼게 해줘요. 어려운 문제 풀었을 때 느끼는 희열이든 아니면 시험률 잘 보는 거든 성취감을 느끼면 아이들이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렇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구조를 딱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점 받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목표를 75점으로 줘요. 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되네? 그럼 그 다음은 뭐 80점, 그 다음은 90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75점은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 친구한테는 성공이거든요. 성공이죠. 근데 뭐 75점밖에 못 받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목표를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개념은 어느 정도 내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을 더 발전시키고 활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뒤에는 혹시 어떤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해야 할까요? 수학을 잘하려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학습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력의 영역이에요. 배워서 알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식학습의 영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교재들을 보다 보면은 개념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 네. 개념 공부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형서라는 게 있어요. 각 상황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딱 지식학습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암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요. 각 개념과 유형별 풀이법을 명확하게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된다. 지식학습하듯이. 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그 심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에 지식학습을 하는 단계에서 이걸 너무 외운다는 느낌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형별 풀이법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푼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이렇게 해석한다.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외우듯이 하면은 이걸 나중에 활용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조건이 주어지면 왜 이렇게 풀지? 이 질문을 던져서 답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조건이 조금 변형돼서 나와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게 심화 단계다. 그래서 지식학습 단계에서도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해를 하면 그 뒤에 심화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면은 개념서랑 유형서랑 심화서에도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개념서라고 해서 다 비슷한 수준의 개념서가 아니에요. 개념서 안에서도 수준 차이가 있어요. 아, 네. 유형서 안에서도 수준 차이가 있거든요. 각각의 이제 개념, 유형, 심화서별로 교재의 난이도 차이를 이해하고 딱 아이 수준에 맞는 개념서, 아이 수준에 맞는 유형서를 골라주면 효과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 되게 대표적인 교재들을 가지고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도 좀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개념서, 개념 원리 이런 교재들 있죠. 네. 쓰면 괜찮아요. 근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죠. 베이직센이라는 교재로 개념을 공부시키면 좋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친구들은 개념 원리를 공부시키면 힘들어요. 다양한 실력대의 친구들을 공부시켜보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이제 뭐 서울대 나오셨지만 네. 다양한 그 케이스를 경험해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개념서에도 수준 차이가 있다. 유형서, 예를 들어서 RPM이 있고 센이 있는데 맞아요. 센으로 처음부터 유형 공부시키잖아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친구들은 뭐 라이트 센이나 RPM 같은 교재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준에 맞는 교재를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뭘 골라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뭘 골라도 된다가 네,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개념서, 유형서까지 한 다음에 심화 문제에 아이들이 접근할 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은데 이렇게 심화 문제에 접근할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많이 막히게 된다면 그냥 해설지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심화 문제를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그 원칙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심화 문제를 공부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공부의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한 그 개념과 기본 유형들, 기본기를 잘 닦아놨으면 이 기본기를 활용하는 단계예요. 근데 그럼 그 실력 어떻게 늘리냐? 문제를 풀 때 잘 안 풀리잖아요? 처음부터 바로 포기하고 해설을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 설명 드리면 안 돼. 네.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활용하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맞습니다. 활용하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그 활용하는 실력이 느는 거지. 네. 이거 막힌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고 해설지 보면 안 된다. 일단 이거 첫 번째.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얼마나 고민해야 돼요? 뭐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네. 그건 아니겠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최소 10분. 그리고 좀 더 약간 효율성까지 고렸을 때 한 맥스 한 2, 30분 정도? 그 정도까지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안 풀리면은 이제 해설지를 보거나 설명을 듣자. 이게 첫 번째 원칙. 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 해설지를 보는 단계에 갔어요. 네. 해설지를 보고 나서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네. 이해한 다음에 무조건 다시 풀어보는 거. 다시 당연한 건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이해됐네?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막 네. 인강 막 그냥 보고 넘어가고 막. 그럼 나 이해됐다라고 생각하고. 나 이거 다시 풀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무조건 이해하고 나서 다시 풀어봐야 된다.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지키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또 심화 공부할 때 약간 팁 같은 건데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다 활용해야 돼요. 수학 문제, 심화 문제로 가면은 그 조건이 이게 단순하게 하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여러 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수학 문제는 대부분 이 조건을 다 써야지만 답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조건이 5개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 한 3, 4개만 쓰고 나서 안 풀린다. 답이 안 나온다.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많이 시키는 게 조건 다 표시해놔라. 조건 1, 2, 3, 4, 5 한 다음에 이거 썼는지 체크, 이거 썼는지 체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조건을 다 써야지 답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체크해보는 거.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조건을 다 썼는데도 길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수학 문제랑은 항상 조건들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요 안에서 이 조건들이 많아지면은 결론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럴 때 되게 유용한 팁이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부터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하고자 하는 거를 얘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A, B가 필요하네. 그럼 A, B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C, D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길이 네.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러면 되게 선명해지는 경우들이 있고 심화 문제를 풀 때 이런 연습을 둘 다 해보라는 거예요. 조건 다 활용했는지 해보는 거,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되게 심화 문제 잘 풀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 수학 문제 그렇게 많이 풀어봤는데 이게 거꾸로 갈 생각은 저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쵸, 이거 생각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도 그 있어요. 인강 선생님들 보면은 그걸 잘해 주시는 거예요. 네.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내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없이 이제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이제 습관 중에 하나는 조건으로부터 풀이를 출발하거든요. 일단 이거 줬으니까 요거만 구해보고. 써보고.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가다가 안 풀리네?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네. 이거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을 갖고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전략적인 사고를 하면서 막 되게 풀어주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그 선생님들이 잘해주세요. 네. 그런 사고를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문제 풀기 전에 그러니까 손 먼저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풀지에 대한 전략을 방향성을 좀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수학 잘 못하는 친구들 보면은 일단 보자마자 그냥 내가 아는 공식 쓰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이거 보였으니까 이렇게 그냥 손 먼저 가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헤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뭔가 문제를 보고서 좀 설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미로찾기 보면은 이게 맞아요. 출발점이 있고 끝이 있으면 뒤에서 가는 끝으로부터 가면 친구들도 편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앞에서부터 모든 경우에서 다가오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느낌. 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친구들이 이런 수학 공부를 할 때 좀 재미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좀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향상시켜서 좀 멀리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말했던 것들이랑 사실 동일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왜 그런지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공부해서 문제 풀 수가 됐어가 아니라 뭐 개념 공부했으면 이건 뭐야? 함수를 공부했어요. 함수가 뭐야? 물어보세요. 기울기는 뭐야? 절편은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면 이거는 왜 이렇게 풀었어? 그럼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학을 보는 관점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재밌어져요. 이게 생각 없이 할 때랑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계속 수학의 그 의미에 대한 생각을 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갖게 해주면은 좋아하는 마음이 훨씬 더 생기기 쉽다. 그러면은 호원님한테 네. 물어보고 싶은 건 수학이라는 과목은 좀 어떤 과목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으신가요? 학생들이 받아들인 데서 수학이 재밌는 과목이다라고 전 다 좀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과목 뭐야 하면 수학이었거든요. 네. 수학이 제일 재밌었어요. 수학은 재밌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수학이 재밌을 수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수학이 어떻게 재밌냐고. 수학 재밌을 수 있는 거의 단적인 예가 뭐냐면 그 TV 프로그램 중에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재밌잖아요. 그거 다 수학 문제예요 대부분. 수학 재밌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재미없게 공부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본인의 수준에 맞게끔 이해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수학이 재미없는 과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좀 저학년 어린 학생들한테는 너무 많은 거를 푸시하기보다는 너무 많은 거를 주입해서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네. 애들이 수학의 진짜 재미를 알게 해주는 거. 전 이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뭐랄까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덜 싫어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그렇죠. 수준에 맞게 시키고 그다음에 조금 더 약간 의미, why를 물어보면서 좀 더 이걸 맥락을 이해하면서 공부하게끔 하면은 적어도 덜 싫어지긴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네. 수학 공부 왜 해야 돼요? 이거 사칙 연산만 할 줄 알면 돈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물어보죠. 수학 공부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수학 공부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공부다. 뭐 가서 막 2차 함수 당연히 안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근데 초중고 시절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떠한 능력이 개발이 되냐면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그렇게 당연히 뭐 생각하시죠. 멍청하게 살 거니 똑똑하게 살 거냐면 똑똑한 사람 되고 싶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수학 공부를 하면은 내가 수학을 안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똑똑한 사람 되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해도 조금 그 시간이 뭐랄까 덜 힘들 것 같아요. 의미가 없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학교 가서 뭐 수학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때 배웠던 경험들이 본인의 사고를 확장시켜 놓고 그러면은 분명히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충분히. 그러면은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결국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공부라는 이 두 글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공부는 사냥이다, 사냥. 사냥에서 레벨업 하는 거예요. 좋아요. 경험치 쌓으면 레벨업 되고 더 힘이 세지잖아요, 캐릭터가. 맞아요. 저는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인 거예요, 학생들은. 그리고 실제 사회에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진짜 사냥 열심히 해가지고 레벨업 하면서 더 센 캐릭터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 그거랑 똑같이 생각해요, 공부가. 음. 그래서 지금 사냥하는 거 힘들잖아요. 보면은. 맞아요. 레벨업 그렇지만 하긴 레벨업 되죠. 해가지고 높아지면 세지면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훨씬 더 잘 싸우잖아요. 맞아요. 그런 똑같으니까 경험치 쌓는 생각하고 공부하면은 되게 그게 딱 그냥
있는 그대로의 공부다. 공부는 나를 스트레스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인식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근데 학생들 어리면 보통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가 싫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나중에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다. 그런 사고하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든 다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공부는 내가 나중에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공부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위 친구들 신경 쓰지 말아라. 네. 나는 이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 네. 근데 주위 친구들 보니까 고등학교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헛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진짜. 통계적으로 저는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제 고등학교 거 하고 있는데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나는 현명하게 공부하고 있구나. 진짜 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쟤네들 헛공부하고 있을 때 난 진짜 제대로 된 공부하면 내가 더 유리하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절대 비교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생각. 시간 많거든요, 진짜. 그렇죠. 1년, 2년이라는 정말 시간 많죠.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나는 지금부터 내가 현명하게 공부하면 된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구나 진짜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과 친구가 되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수학과 친구가 그러니까 되라. 수학이 적이 아니라 친구가 돼야 돼요. 수학이랑. 수학 진짜 재밌는 과목이거든요. 그 재미를 꼭 느꼈으면 좋겠고 어차피 수학 고3 때까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 재밌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훨씬 더 잘할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나의 적이 아니라 수학은 나의 친구다. 이런 관계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